저는 이거 되게 만족하고 잘 타서. 아, 여기 뒤에 공조기가 없습니다. 뭐 이거 그러고 뭐 열선 시트 이런 것도 없고요. 이게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뒤에 사람 별로 안 태우니까 큰 상관 없긴 한데, 가끔 저희 어머니가 뒤에 타실 때, 그래도 여름에는 괜찮거든요. 에어컨 바람 뒤로 가게 해놓으면은 사실 뒤에 사람이 그렇게 더운 줄 모르는데, 차 자체가 작으니까. 근데 겨울에 조금 그렇더라고요. 엄청 추운 날 야외에 주차했는데 대부분의 제가 가지고 있는 차들은 뒤에 열선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유일하게 열선 없는데, 한번 어머니랑 얼마 전에 셋이서 이동하는데 어머니가 뒤에 탔는데 좀 추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선 시트가 없다 보니 그거는 조금 죄송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거 외에는 아주 만족스럽게 타고, 심지어 차에 전혀 관심이 없고 무던하고 그런 제 와이프조차도 이거를 주행을 해보고, 미니를 타다가 특히 이거를 타보더니 와, 이거 차가 이렇게 스르르 나가는 것부터 다르냐 라고 변속기의 차이를 벌써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변속기가 유격감이 없이 좋으니까. 미니 쿠퍼는 약간 덜렁덜렁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유격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스르륵 하고 출발할 때부터 다르다고, 느낌이. 그리고 승차감도 훨씬 좋고, 세상에 이게 승차감이 좋다고 하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미니 쿠퍼의 힘입니다. 승차감도 좋다고 하고, 그 장모님이랑 같이 강원도 여행을 한번 다녀오더니 이 차를 타고, 왜 이 차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러는 것이 편한지 알 것 같다. 되게 차가 운전이 잘 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확실히 타보니 편하더라 라는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와이프는 옛날에 그랜저가 아니지, 아반떼 HD를 탔었어가지고 시트 포지션을, 이거를 되게 높고 멀리 이렇게 하는 이상한 시트 포지션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아니 이럴 거면은 이 차를 타는 이유가 없다. BMW의 장점이 이 핸들이 많이 뽑히고 시트가 굉장히 스포티하고 낮게 앉을 수 있어서 좋은 건데, 이거를 왜 그렇게 높고 멀리 이상하고 애매한 자세로 앉냐 라고 해서, 자기는 이게 편하다고 처음에 그러더니 어느덧, 사실 와이프랑 저랑 키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심지어 와이프가 더 작은데 다리 길이는 좀 비슷하거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어느덧 제 시트 포지션에 아주 미세하게 높낮이만 조절해가지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좋고, 또 이게 시트를 엄청 낮추면, 최대한으로 낮춘 상태인데, 저는 시트를 최대한 낮추면 그 일반적인 국산이나 일제 세단만 탄 사람들한테는 스포츠카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낮은 포지션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한 국산차 타는 형들이나 또 캠리나 이런 거 타는 형들이 조수석에 제일 시트 낮춰놓을 때 딱 타면은 이거 왜 이렇게 낮아, 스포츠카 같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시트 포지션 낮은 것도 나름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좀 유지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연비야 뭐 디젤 연비 다 대충 환산하면은 아시잖아요. 제 경우에는 실 연비가 17.2, 평균 속도 35.3. 지금 정확하게 올림픽대로에서 30km, 40km로 주행하고 있어요. 이런 주행을 해도 연비가 트립으로 17이 나옵니다. 뭐 트립이 약간 뻥이라고 쳐도 10% 까도 한 15, 16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연비, 시내 주행 이렇게 올림픽대로에서 1시간 정도 3, 40km로 주행을 해도 연비가 최소 15, 16은 나온다 라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 지금 주유량 한 90% 정도 있는 것 같죠. 주행 가는 거리 848k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연비로 치면은 사실 엄청 좋아요. 예전 전기차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제 전기차 비용이 충전 비용이 점점 오르고 있잖아요. 좀 더 오르면 다시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경유값이 많이 오른 것도 좀 안타깝긴 한데. 그리고 수리비,
그러니까 BMW는 기본적으로 한 7, 8만에 한 번 정도는 전륜구동 스트럿을 교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한 7만, 8만 정도 타면 앞바퀴가 이렇게 덜그럭덜그럭 하면서 약간 유격이 따로 노는 게 느껴져요. 체감상. 좀 더 심하면 이제 브레이크 밟아서 멈출 때 뿌걱 뿌직 하는 그런 소리 같은 게 또 나요. 그거는 이제 주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갈아야 되는 건데, 그냥 전륜만 해서 앞에 싹털, 하체 싹털 한번 하면 공인 포함해서 한 100만원? 요즘 한 120 정도까지 하려나?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새 차 하체 느낌이 나요.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저는 2번 했는데 지금 차 타면서 지금 한 번 더 하고 싶거든요. 요새 조금씩 다시 하체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거는 직접 해볼지 아니면 그냥 맡길지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게 집에서 짝키로 해서 하체 교환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게 공구가 그래도 이렇게 넣어서 돌릴 공간이 필요해서, 이거는 그래도 어디 자가 정비하는 데에서 리프트를 띄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체 부품이 이게 찌들면은 안 나와요. 잘 막 그 토치로 지지고 막 그 이렇게 열선으로 막 감아 있는 그걸로 막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풀르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쪄들면. 포드 익스플로러로 한번 갈았는데 그때 너무 쪄들어서 그 볼트를 잘랐어요. 거기서 그때 동명쇼바에서 있었는데 볼트 잘라가지고 로어암을 교체를 했던 기억이 나고, 아무튼 되게 별로예요. 후륜은 의외로 하체가 꽤 오래 가요. 2번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물론 새 걸로 바꾸면 체감은 할 거예요. 아무래도 쟤도 오래되면 헐거워진 게 미세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디퍼렌셜 오일 교환, 뭐 미션 오일 교환 이런 거는 디퍼렌셜 오일은 뭐 저는 한 3, 4만에 한 번씩 교환하거든요. 그리고 미션 오일은 뭐 10만에 한 번씩 교환하고, 그리고 엔진 오일은 뭐 보통 7천에 한 번씩 교환하거든요. 7천에 한 번씩 엔진 오일 교환하고, 그러는 거 외에는 딱히,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촬영을 한번 할게요. 이 3시리즈도 그렇고 이 시절 벤츠랑 몇몇 차종들이 브레이크 등이 더블 등이잖아요. 더블 등이어서 밤에는 미세하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가 브레이크를 한 번 더 밟으면 그게 더 밝아지죠. 그걸 더블 등이라고 하는데, 더블 등 타입이고 이 차는 LED도 아니고 백열 전구가 들어가요. 얼마나 좋아요. 유지 관리하기. 전구 나가면 그냥 5,000원짜리 벌브 하나 사서 교환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5,000원짜리 벌브 보고 와 이거 되게 싸다 그러니까 친한 형이 야 현기차는 한 500원 1,000원 할걸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뒷 브레이크 등의 그 역할을 하는 커넥터 핀이 녹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차가. 제가 친한 형도 벤츠 9990 GLK 1세대 GLK죠. 그것도 그게 녹아가지고 그때 다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얘도 녹아서 그 해당 핀 자리 딱 3번 핀인가 제 기억에 그 3번 핀이 녹았었거든요. 그래서 접지가 안 돼서 그거를 바이패스 시켜서 그 핀 안쪽 반대편 그 배선 있는 데 있죠. 그 배선 있는 데다가 배선을 연장하고 이 커넥터 쪽에다가도 그 부위에다가 3번 핀 나오는 자리에다가 연결을 해서 수리를 해서 한동안 타다가, 그러다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또 문제가 생겨서 그냥 커넥터를 통째로 다 자르고선 그걸 새로 연결해가지고 2개를 다시 만들고 지금은 문제없이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냥 블로그 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뭐 다시 뜯을 순 없으니까. 또 에어백 경고등? 에어백 경고등이라고 여기 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에어백 경고등이 꼭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광화문 쪽, 종로 쪽에 이제 맨홀 뚜껑이 깊게 있는 도로가 몇 개 있거든요, 시내에. 그런 데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꽝 하고 하체를 치면 띠리링 하면서 에어백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봤더니 트렁크 오른쪽 뒤에 그 배터리가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배터리 단자가 접촉이 불량이어서 그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 경고등 뜻이 뭔지 이제 그 스캐너에 물려서 확인을 해보니, 저는 노트북에 이스타를 깔아놔서 그랬더니 그게 이제 배터리 터미널에 그쪽에 에러가 뜬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터미널이 뭐냐면, 사고가 나서
이제 에어백이 터지고 뭐 이렇게 얘가 충격을 감지를 하면 그 배터리나 다른 전자제품의 합선에 의해서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배터리 커넥터 쪽에 화약이 있었나 뭐 아무튼 그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달린 거예요, 배터리에. 그래서 그 커넥터에 에러가 떠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바디랑 이런 거 많이 만지던 그런 유명한 샵에 가서 물어보니 여차하면 거기 배선을 그냥 잘라서 그 두 개를 저항으로 묶어버리면 그냥 캔슬링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그 약간 저항 같은 것도 하나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이거를 제대로 그 기능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방법을 택한 게 그 배터리 단자하고 그게 더 꽉 껴지게 그 사이에다가 그 스펀지를 껴가지고, 스펀지인지 신문지인지 그거를 꽉 끼게 만들어서 얘가 더 흔들리지 않고 접촉 불량이 이렇게 중간에 약간 흔들려서 접촉 불량이 나면은 그게 뜨거든요. 그게 나지 않게.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껴서 그냥 끼면은 또 나요, 충격받으면. 그리고 그거를 밑에 쪽에다가 껴서 이게 약간 들려있게 그렇게 해야지 접촉이 딱 되거든요. 이게 약간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떨어지면서 이게 접촉 불량이 나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위로 들면서 끼우는 방법으로 그 접촉 불량을 해결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뜨더라고요. 원래 그게 제가 이렇게 대충 신문지랑 스펀지 같은 걸로 껴놨을 때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잊을만 하면 꽝 치면은 경고등 띠리링 하고 울리면 아 저거 또 울렸네 해가지고 저거 다시 접촉되는 거 다시 이렇게 잘 껴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캐너로 다시 지우면 그럼 또 안 나고, 그러고 지내다가 지금은 스캐너 거의 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난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걸 들어서 올리는 게 핵심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고, F바디가 F10도 마찬가지고 F30도 마찬가지고 에어컨 컨덴서가 잘 나가요. 그래서 앞에 전면 범퍼에서 이렇게 불 비춰가지고 이렇게 잘 보면 거기에 살짝 이렇게 뭔가 크랙이 가서 있으면은 거기에 에어컨 냉매 오일이랑 그게 같이 이제 좀 새가지고 멍든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작으면 한 야구공만 하기도 하고 크면은 이렇게 손바닥보다 더 크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 BMW 에어컨 소리가 그 모두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슉 하는 소리가 나요. 지금도 나나? 지금은 안 나네요. 수리를 해서. 이게 누가 봐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소리인 게 하면서 이게 약간 주기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났다가 약해졌다가 났다가 약해졌다가 수액했다가 살살 됐다가 수액했다 살살 했다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새는 양이 심하지 않으면, 혹은 에어컨 가스가 미세하게 이제 오래 지나서 조금 부족해지면 에어컨 가스만 보충하면 소리가 싹 없어져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에어컨 가스가 부족해지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3년 동안 소리가 나가지고 매해 그냥 에어컨을 보충하면서 탔어요. 한번 보충하면 여름을 어떻게든 나더라고요. 근데 작년 여름에 그 미니쿠퍼 구입했던 거기 미니쿠퍼 성지 사장님한테 이 차를 맡기면서 여름에 했더니 그 사장님이 타보더니 이거 에어컨이 너무 이상하다, 너무 약한 것 같다. 저는 어떻게든 세게 틀면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저기 장안동은 아니고 저기 건대보다 조금 더 위에 거기에 유명한 에어컨 전문 수리점이 있어서 거기서 한 30-40만원 주고 콘덴서 교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에어컨이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이게 진짜 에어컨이 잘 나오는 거구나. 정말 그 다음에 작년 남은 여름을 굉장히 쾌적하게 보냈었죠.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수리했네요. 또 수리한 거 뭐 있나? 댐퍼 풀리도 이제 오래된 차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소모품이긴 해요. 불그스름하게 경화가 되면서 이제 크랙이 간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좀 심해 보이면 그냥 먼저 교환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댐퍼 풀리 망가지고 그러면 또 잘못해서 그 벨트나 이런 게 터지고 막 이러면 그 주변 부위까지 손상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카센터 가서 한번 물어보거나 본인이 이렇게 범퍼 사이나 그 엔진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심하면은 교환을 하는 게 낫습니다. 저도 공임나라에서 그때 되게 잘 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수입차 요새는 거기 안 보거든요. 그 방화 터널 앞에 있는 공임나라였는데 저 거기 되게 좋아했는데 사장님이 꼼꼼하게
되게 잘하셔가지고 거기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데퍼플리도 교환을 했었고 N47 그 저번에 했던 부스트 프레셔 센서 있는 쪽 그쪽 안쪽에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뾰족하게 일자로 튀어나와 있는 냉각수 파이프가 하나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딱 옆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고질병이에요. N47 고질병. 걔가 한 15만에서 20만 언저리쯤 되면은 그냥 이렇게 크랙이 나면서 그냥 냉각수가 그냥 쫙 나와버리거든요. 순식간에 빠져요. 그래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악셀레이터가 왜 가속이 안 되지? 먹먹하지? 이상하다 하는 순간 경고등이 뜰 거예요. 냉각수 뭔가 문제 있다는 경고등이. 띠리링 하면서 이제 차 멈추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 냉각수 요 온도죠. 유온이죠, 유온. 저 유온이 저 중간에 있잖아요. 100도에서. 저게 더 뜨거워지지 않는 선에서 빨리 차를 세우시고 시동을 꺼야 됩니다. 이제 엔진에 열 먹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헤드 변형이 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실린더를 긁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끄고 그러고 수리 보내서 그것만 수리하면 돼요. 그것도 이제 요새 잘 하는 분들 많아서 BMW 수리할 줄 아는 그런데 정비소 가면은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 하고 뭐 가장 문제라면은 얘가 원래 체인이 늘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것도 리콜 받아서 엔진오일 관리만 잘 하면 잘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한 그 형은 X3 N47 버전을 막 거의 한 28만 킬로짜리를 사왔는데 그 로커암 가스켓에서 누유가 생겼어요. 잠바 가스켓이라고 하죠. 거기 누유가 생겨 있었는데 그 차가 리콜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리콜 받으니까 그 잠바 가스켓도 다 교환해주고 그거 빼는 김에 인젝터도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인젝터도 뽑아서 거기에 있는 동화샤도 원래 소모품이어서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그 동화샤도 교환해주고 제 차의 경우에는 그 위에 흡기 이렇게 플랩 있죠, 플라스틱. 그것까지 교환을 해줬어요. 그게 거의 한 180만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흡기 플랩까지도 교환을 해줬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리콜 받고 교환하는 걸 보고 제 주변 사람들이 N47이 저거 되게 괜찮다. 제 내구성 쩔고 여차하면은 뭐 이래 리콜하고 저래 리콜하고 뭐 바꿔주고 뭐 하고 하니까 여차하면 그냥 해주네. 뭐 돈 내고 해야 될 것도 거기서 해주네.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시동 소리 잘 들어보고 엔진 상태가 괜찮으면 오히려 리콜이 안 된 차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콜이 안 돼 있는 차를 사서 내가 리콜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 누유가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도 한 번에 되고. 맞아. 리콜 받으면서 그때 냉각수 워터펌프 거기 뭐 가스켓인가 그쪽 부분에 누유가 있고 워터펌프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그때 BMW 성수센터에서 부품값만 내면은 자기네가 냉각수 펌프까지 다 교환을 해주겠다 그래서 75만원인가 추가로 내고선 교환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260 냉각수는 뭐 전자식 냉각수라서 전자식 펌프라서 걔는 오히려 사제로 하는데 68만원인가 70만원인가 하는 거예요. 냉각수 펌프 교환하는데. 그래서 정품인데 다른 공임 안 내고 그냥 부품값 75만원만 딱 내고선 그거까지 수리 다 되고 냉각수도 새로 채워주잖아요. 그럼 냉각수 교환도 한번 한 거죠. 그렇게 되고 정품으로. 그리고 보증도 되잖아요. 정품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비싼데 싸다 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타도 냉각수 문제 하나 없이 잘 타고 있는 게 생각해보니 그때 까는 김에 다 했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되게 좋잖아요. N47 이런 거 보면. 그 체인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상부 체인만 교환해주지 하부 체인은 교환을 안 한대요. 그거 하려면은 이 안쪽이라서 너무 어려워서 거의 엔진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엔진오일 관리는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15,000 이런 거면 절대 안 되고 적어도 10,000km? 짧으면 5,000km? 마다 계속 교환하면 웬만큼 조져도 문제없이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2만 km 탔는데 엔진이 부조 하나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잘 흘러가는 걸 타다가 미니 쿠퍼를 타니까 얼마나 제가 이게 허접하다고 느껴지겠어요. 이쁘지만
BMW의 단점이 제가 느끼기에 허브 베어링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왼쪽 오른쪽 허브 베어링을 차 사자마자 교환을 했고, 그 미세한 그 소리도 싫어서 그 양쪽을 했고, 작년에 왼쪽 뒤에도 했어요. 왼쪽 뒤에가 너무 애매하게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냉간시에서는 소리가 안 나는데 베어링이 그 냉간시에는 소리가 잘 안 나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1시간 이상 주행을 하면 이게 계속 도니까 뜨거워지잖아요. 그럴 때는 고속 주행을 하면서 코너링이 들어가서 고속이니까 하중이 뒷바퀴까지 딱 실렸을 때만 소리가 나요. 완만한 고속 코너에서. 그래서 왼쪽 뒷바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고속 코너에서 딱 하중이 실리면은 아주 잘잘하게 앙앙앙앙앙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교환을 했는데, 참고로 이 뒷바퀴 그 베어링 교환은, 허브 베어링 교환 진짜 힘들어요. 이거 다 뜯어가지고 조인트를, 등속 조인트인가 오무기인가 같은 거죠. 그거를 뽑아서 너클에 있는 거를 프레스로 뽑아서 새로 베어링만 껴야 돼요. 전류는 그냥 볼트 4개 풀러가지고 이렇게 허브 베어링 딱 빼서 딱 끼면 바로 되거든요. 볼트 온으로. 근데 걔는 프레스로 뺐다 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려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맡겼는데, 그때 사장님이 정말 고생 개고생을 했다. 하도 안 빠졌어. 제가 했으면은 진짜 죽을 뻔했을 거예요, 아마. 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아, 그리고 이 차 뒤에 가속할 때 가끔 이렇게 세게 가속하는데 으윽 하면서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 변속기나 이 뒷부분에서 으윽 까르륵 하는 소리가, 뭔가 떨리는 소리 같은 게 날 때가 있거든요. 하중이 실리면서 가속을 할 때, 특히 오르막에서 이게 뒤에가 눌리면서 가속을 할 때 이제 소리가 심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드라이브 차 떴을 때 드라이브 샤프트를 중심으로 사이드 브레이크 케이블이 2개가 지나가거든요. 케이블을 고정해주는 브라켓이 이제 등속 조인트 윗면에 있는데 걔가 깨져요, 오래되면. 그래서 그 사이드 브레이크 케이블이 떨리면서, 특히 차체가 뒤에가 눌렸을 때 이 드라이브 샤프트랑 간섭이 생겨서 까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케이블 타이로 그 뒤쪽 그 서브 프레임 언저리쯤 되는 차체에 있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그 케이블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살짝만 텐션을 주면 걔가 고정되거든요. 그래서 브라켓을 살려면, 그거 하려면은 되게 안에 분해하기가 힘들어서 공인비가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케이블로 양쪽에 2개 고정해 놓으면 잡히니까, 그거는 예전에 해놔가지고 제가 촬영을 안 해서 없네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케이블 타이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허브 베어링이 약간 브레이크 패드가, 이 차가 후륜구동이잖아요. 그 BMW가 아까 말했듯이 브레이크 밸런스, 엔진 무게도 이렇게 차축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무게중심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도 일반적인 전륜차처럼 이렇게 앞으로 확 쏠려가지고 브레이크가 서는 게 아니라 네 바퀴가 굉장히 균일하게 잘 쓰는 거죠, 브레이킹을. 그래서 네 바퀴를 브레이킹 할 때 이렇게 많이 안 쏠리면서 네 바퀴가 골고루 브레이킹이 되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뒤에도 되게 빨리 달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와인딩을 타거나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면서 DSC가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이 차체 제어를 막 더 많이 하게 되면, 얘가 네 바퀴를 자기가 알아서 막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선 이 차체가 스피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얘가 제어를 해주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하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더 빨리 닳기도 하고요. 브레이크 패드를 앞뒤로 더 빨리 동시에 교환해야 될 수도 있다. 전륜구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2번 하고 뒤에 1번 하고, 막 진짜 심한 경우에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3번 교환하고 뒤에 1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브레이크 패드를 한 번에 교환을 할 수도 있고, 또 패드 공격성도 심하기 때문에 로터 교환 주기도 좀 빠른 것 같아요. 전 국산차 탈 때는 로터 웬만하면 안 갈았거든요. 로터가 항상 두꺼워요. 왜냐하면 패드가, 저소음 패드가 별로 공격성이 없으니까 로터가 더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패드를 웬만큼 세게 물어도 그냥 패드만 놓고 로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로터도 브레이크 패드 2번 갈 때 1번 갈아야 될 정도로 갈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제가 강추하는 거는 요 뭐라 그래야 되냐, 카플레이 모듈. 그래서 카플레이 모듈을 요 내장재 요거랑 요거를 뜯어서 여기 잭에 핀 하나를 뭐 바꿔서 끼고, 그래서 얘를 중간에 셋톱박스처럼 넣어서 이 안에다 넣어버리면, 그리고 이 모니터도 갈 수 있어요. 이 모니터도 터치되는 걸로 교환해서 조금 더 큰 걸로 교환을 했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12인치인가 13인치짜리. 그런 걸로 교환을 하고 하면은 얘는 카플레이가 되죠. 근데 저는 요거랑 카플레이를 연결하면은 또 불편해서 제가 쓰는 핸드폰이랑 쓰기가 싫어서 여기 이렇게 카플레이 전용 핸드폰을 따로 두고, 그리고 쿨링팬도 달아놓고 뜨거워지니까 충전도 하고. 그런데 이 쿨링팬 소음이 시끄러워서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놨죠. 어차피 여기 저 잘 안 쓰거든요. 그 정도면은 이 차의 장단점이 대충 다 나온 것 같아요.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또 최대한 아는 선에서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또 하나. 이 안쪽 플라스틱이